있잖아요. 그거를 찝어가지고 한두 개를 몇 개를 좀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있죠. 이런 전반적인 에서 출제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과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비과세에 대한 농가 부업, 전통주, 뭐 어로업, 임목. 근데 요거는 농밭의 임대소득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밭의 임대소득은요, 농지대여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죠? 땅을 가진 지주가 있어요, 지주.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요. 전답을 대여합니다. 그럼 농지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예, 소작농이라 하죠, 그죠? 그러면 땅을 빌 수 있는 대가를 줄 거 아닙니까? 대가를 1,000만원을 준다 가정할게요. 그럼 요 사람 받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요걸 뭐라고요? 비과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견 볼 때는 지주한테 들어간 돈에 비과세하니까 지주가 좋아 보이지만 이 제도는요, 소작농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토지라는 거는 탄력성이 없거든요. 그죠? 대체 가능성이 없잖아요.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이니까 얘한테 세금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그러면 얘가 텍스를 때려버린다. 이거에 대해서 텍스를 때려가지고 50만을 더 내게 하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야? 여기에 텍스를 뭡니까? 전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있죠.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히려 소작농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 때문에 전가를 막기 위해서 아예 비과세해서 전가되지 않도록 소작농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대여소득은요,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농지가 아니고요, 전답을 주차장으로 쓰면요, 그건 비과세가 아니고 농지 대여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체크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저 건물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룸이랄지 이런 걸 해서 주택 임대하게 되면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 받는 대가에 대해서 세금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1주택에 대한 있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뭐야? 1주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국외주택하고요, 국가주택 있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는 금액이 크니까 요거는 국외주택은 잘 모를 거고 국가주택은 금액이 커서 예외적으로 봅니다. 원칙은 이지만 국외주택은 월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과세 안 하고 1주택은. 그죠? 근데 예외가 있긴 하다. 그럼 2주택부터는요, 당연히 더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전세는 어떻게 되냐, 그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보증금 3억 초과분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계산한 금액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해서 계산한 금액을 우리가 수익금액 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도대체 있죠, 배우자의 주택도 나의 주택으로 볼 건지 1주택, 2주택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개인 단위 과세라면 따로 봐야 되죠. 근데 우리 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죠, 주택 임대소득을 판단할 때 이 주택은요, 배우자의 주택을 소유가 있다면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만 합산해서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한 채, 나도 한 채라면요, 2주택이죠. 그러면 그거는 1주택이 아니니까 이거는 비과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다가구 주택은 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뭐죠? 다가구는 구분 등기하지 않고 건물 안에 많은 가구가 사는 게 다가구 주택, 한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그 다가구 주택에 구분 등기해가지고 다세대가 되면요, 다세대 주택이 되겠죠. 그럼 다세대는요, 각각 1주택으로 봐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소득이 뭐예요? 소득이 이렇게 해서 월세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소득이 뭐예요? 2천만 이하라면요,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우리가 14% 내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2천만 초과면요, 종합과세 강제하는데 이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비싸죠. 그렇게 익혀 보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그리고 참고로 얘는 주택은 면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현황 있죠. 그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갑자기 있죠. 사업자 현황 신고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택이 그렇게 많니? 그래서 얘기 안 하다가 부자라는 걸 저한테 집이 몇 채나 돼? 참,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할 때 있죠. 이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는 금액은요, 이렇게 선수임대료가 있으면요, 미리 있는 돈을 1년치를 받았다면 우리 실제 임대에 사용한 기간에 있죠, 안 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7월 1일 임대를 했어요. 근데 1년치를 받았어요. 그럼 올해 경과된 임대료에 해당되는 금액은 1,200이 아니고 6개월이라면 600만 원이 올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문제가요, 2021년도에 공개 기출 문제인데 가장 많이 모여요. 사업소득 이제까지 2012, 13, 15, 16 다 있었던 문제.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되게 쉬운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는 있죠. 아까 얘기했던 법인세하고 다른 점을 아는지를, 그게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지금 현재 임대기간은 7월 1일, 내년도 6개월 걸쳐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는요, 한 달에 1,000만 원. 그래서 1년간 임대를 1억 2천을 7월날 선불로 수령했다. 그러면 있죠, 이걸 기초해 가지고 올해 이제 2021년도 사업소득에 따른 총수익 금액은 얼마냐? 선수임대료가 있다라면 해당 임대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만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죠. 6개월 되겠습니까? 그래서 6천만 원이 정답이 된다. 이런 것들이 출제되면요, 그냥 하나 맞추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사업소득의 원천 징수는요, 의료 보건 용역, 인적 용역은요, 학원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습지 선생님들, 그다음에 다단계 판매원 보험 모집인 있죠. 이런 자한테 대가를 지급할 때 뭐야? 수익 금액의 3%를 그죠? 원천 징수하면 3.3을 띄워주는 거고요. 봉사료 수익 금액이 있으면요, 5%를 띄고 이렇게 좀 차등이 있다. 그러면 얘를 더 많이 더 과세를 많이 하는 겁니까? 과세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원천세를 조금 더 미리 뭡니까? 더 많이 받는 거지. 기납부로 다 빼주니까 과세는 차등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봉사료 수익 금액이 있는 사람이 좀 들떠 있거든요, 직업이. 가장 대표적인 봉사료 수익 금액이 어느 줄 알아요?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죠? 유흥주점 같은데. 그럼 그런 데는 조세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측면에서 5%를 띄고, 그리고 있죠, 기납부를 빼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과세를 더 하는 건 아니고요. 조세채권 확보해서 조금 더 띄었다가 나중에 기납부를 빼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득의 구분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원고료하고 강연료 볼게요. 그래서 우리 그죠, 사내 있죠, 사내에서 여러 가지 원고랄지, 그다음에 강의 같은 거 하게 되면요, 근로소득의 연장이라 봐서 근로소득이고, 사업적인 작가나 강연자가 뭡니까? 그죠? 태백산맥의 이문일 아니지. 조정래 스님 같은 분들은 뭐야? 받는 인세는요, 당연히 사업소득이고, 전문적인 강인한 자 있죠? 사업소득이 됩니다. 자기의 일정한 지식을 이용해서 일시우발적으로 원고하면요, 기타소득, 그것도 기타소득.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업소득 계산할 때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여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내면 사업소득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하는 거는요, 법인세법과 다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인세법의 개념으로 익히면 될 것 같아요. 다 되는데요, 차이 나는 것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은요, 입금이고, 지급한 거는요, 송금이고, 여러분들 송금에 산입된 금액이 환입되면 입금이라고 했잖아요. 필요경비 산입 환입되면 입금, 이렇게 되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용 재고 자산의 사용에 법인세법은 없지만 이거는 소득세법에만 있는 거예요. 소득세법만. 그러니까 그 소득세법만 있는 개념인데요. 재고를 샀어요. 이 재고를 100만 원, 이 재고를 내가 500 주고 샀는데 이걸 팔지 않고 내가 가사용으로 전용하면요, 500에 대해서 수익 금액에 세금을 내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재고의 가사 사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가사용으로 사용한 재고 자산은요, 수익 금액에 넣어가지고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금 독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독특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건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종업원의 인건비는 다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인건비도 다 떨어냅니다. 근데 대표자 인건비는요. 요거는 송금이 아닙니다.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있죠. 이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한다. 대신에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법인격 있고 그게 소속 임직원이잖아요.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게 당연히 가능한 거죠. 여기서 두 개 차이 나는 거죠. 요거는 요거랑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복리평 간이가세자의 뭡니까? 그죠? 간이가세자의 개인사업자는 부가치세 있죠. 이거를 송금에 인정해줘요. 송금 산입해주는 독특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익히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있죠. 총수익 금액 불산입되고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거 볼게요. 송금 불산입된 게 대표자 인건비 되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지우고 요거 볼게요. 유가증권 뭐예요? 유가증권 처분이익 있죠. 주식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거든요. 사업소득과 관계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총수익 금액에 처분이익 잡으면 이거는 입금이 아니죠. 입금 불산입 하는 거고 얘는 유가증권 처분소득세 잡았다 하더라도 송금 안 해요.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뭐예요? 양도소득 가이드 때문에 전혀 이게 관계없으니까 만약에 기장에 따르면요. 다 쳐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그 정도 벌금 과태료 일반적인 얘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자 수익 같은 거는요. 잡았다면 입금 불산입 아닙니까? 총수익금에 불산입이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2013년도 자료인데요. 지금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업자가 만약에 복식부기인 개인사업자인 경우하고 법인이라고 했을 때 각사소득 금액을 계산한 금액이 옳은 것은,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라면 얼마고, 만약 이 제도를, 이 금액을 보고 법인사업자라면 얼마냐, 그죠? 일단 법인은 뭐예요? 단기수익이 있고, 대표자의, 대표이사의 임직원의 인건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또 뭐, 자기 배우자의 급여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제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그죠? 그리고 이자 수익도 입금이고, 처분익도 순자산 증가세에 따라 다 인정하니까 차이가 안 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 3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전혀 부인할 게 없습니다. 한두 초가액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사업자는요, 이 3억 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차이가 없다. 그럼 개인사업자가 차이 나는 걸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출발해봅니다. 우리 세무조정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여기, 그죠? 대표자, 그러니까 지금 개인사업자예요. 대표자의 요거는 부인하죠, 그죠? 그럼 송금불산입해서 어떻게 됩니까? 900만 원 송금불산입해서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겠고, 배우자는 상관이 없죠. 자, 이자 수익을 잡았대요. 이자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자 소득을 봐야 되니까 사업소득 아니죠? 빼야 되죠. 입금불산입해서 마이너스. 기계장치는 오케이. 사업용 고정자산은 됐고요. 유가증권은 뭐예요? 양도로 봐야 되니까 사업소득 아니죠? 처분 손실은 송금불산입해서 더해가지고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서 500을 빠면 8,500이니까 다 더할 건다 하고 빼면 3억 8,500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더했는 거 3억 8,500이 왜 나왔는지 보고요. 원래는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2018년도 개정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수정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거 볼게요. 이 사업소득금액하고 법인세법상의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금액하고 법인세법의 각사소득금액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저는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의 자기 소비에 관하여서는 뭡니까? 재고를 자기 가사용을 사용할 수 있죠. 법인세법 규정은 없어요. 근데 소득세법은 있어가지고 그걸 수익금액에 산입해서 세금을 내게 해요. 제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은 없지만 소득세법에는요. 개인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 소비하면요.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종업인 및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요. 각사소득금액에 있어서 송금을 인정되고 사업소득금액에 있어서도 필요경비를 인정됩니까? 대표자의 급여는요. 이거는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죠. 그죠? 난이도 확 떨어집니다. 이거.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유가증권은요.
처분수익은 양도로 봐야 되니까 사업소득 보지 않으니까 총수익 금액이나 필요금비를 보지 않고요.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은 만약에 별도로 봐야 되죠. 이자와 배당수로 봐야 되니까 사업소득 아니죠. 총수익 금액 보지 않는다. 맞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그림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어려웠지만 이 부분이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는 송금에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해서 논점을 가지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소득의 수입식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있죠. 추계 넘어갑니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요.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